제 목소리를 듣고 계실 분들이 저와 비슷한 나이대일지 혹은 저희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얼굴도 모르는 한 여자의 넋두리라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 나이가 딱 45입니다. 보통은 제 동창들이나 제 연배의 사람들은 다 애엄마가 되어 있고 애 키우고 있을 나이에 이 나이가 되도록 저는 연애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마음에 들여본 적도, 제 마음을 온전히 내어준 적도 없어요. 저는 애시당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았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독립한 지 벌써 20년이나 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어릴 적 부모라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에서 못 태어나고 있고 그 안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대로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냥 저냥 평범한 사람들 축에서도 한 단계 아래 어디에 있어도 있는 듯 없는 듯한 사람, 그게 바로 저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고독사. 뉴스에서나 보던 그 단어가 언젠가부터 제 삶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빠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니 그나마 덜하겠지만 저는 정말 이대로 가다간 아무도 모르게 혼자 방 안에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우울한 상상을 하곤 합니다. 솔직히 저도 제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제 천성이 어둡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탓이려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사회에서 격리로 일하다가 어렵게 사귄 친한 언니 동생들이 술 기운을 빌려 제게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한 잔 들어갔으니 솔직히 말할게. 너는 처음 봤을 때 사람이 왠지 모르게 우중충하고 음침해서 말을 걸기가 좀 그렇더라고. 분위기를 좀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 얼굴이 못생겼다거나 성격이 이상하다는 말이었다면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중충하고 음침하다는 그 표현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저주와도 같았거든요. 제 속에 꾹꾹 숨기고 있었던 것을 들키는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전여전이라고 하던가요? 제가 그렇게나 싫어하고 벗어나고 싶었던 엄마를 결국 제가 닮아버린 모양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받는 순간이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만큼 온몸이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억지로 웃습니다. 언니,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나처럼 밝고 발랄한 사람이 어딨다고. 친해져 보니까 안 그렇죠? 친해지니까 괜찮긴 한데. 거봐요. 선입견일 뿐이라니깐요. 술 기운이지만 음침하단 말은 저도 상처받아요. 이제부터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해야겠네. 평소와 다르게 일부러 목소리 톤을 높이고 마치 머리에 나사 몇 개가 빠진 사람처럼 부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엄마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나는 이렇게 밝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요. 물론 그런 영리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금세 에너지가 방전되고 저는 다시 원래의 우중충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말죠. 저도 모르게 기운이 없어서 사람 상대하는 것조차 힘들어 벽을 치고 피해 다니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밀려오는 억울함과 답답함에 가슴을 치다가 결국 이렇게 사연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엄마와 같은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제 마음을 조금은 알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신랏 같은 희망으로요. 요즘 세상에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이 또 있을까 싶지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이혼만 안 했을 뿐 서로를 증오하며 싸우거나 혹은 아무런 애정 없이 오직 필요에 의해 법적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님,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미래가 바로 저희 남매의 모습일 겁니다.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가 부모답지 않게 사는 것이거든요. 저와 제 형제인 오빠는 살면서 남들이 가장 흔하게 받아보는 첫사랑인 부모님 사랑을 온전하게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부모님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분노를 터뜨리는 아버지, 그리고 자식에 대한 애정은 눈꼽만큼도 없이 성난 남편 앞에
자기 대신 자식들을 제물로 던져주던 어머니,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이 대체 왜 자식을 낳았을까요? 저는 자식을 낳아보지 않아서 그 감정을 모르지만 제 또래 사람들이나 TV 드라마에서만 봐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존재로 표현이 되는데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낳고 그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이기만 했을 뿐 단 한 번도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랑은 고사하고 때로는 그 무서워했던 아버지보다 더 모질게 굴었죠. 제 인생의 첫 기억은 4살 무렵입니다. 또렷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저 풍경처럼 남아있는 기억이죠. 우리 집은 매일매일 아버지가 화가 나 있었고 엄마는 그런 아버지에게 맞고 있었고 맞은 엄마는 방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는 우리 집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흐릿한 풍경으로만 남아있던 우리 집의 일상이 제 머릿속에 하나의 사건으로 선명하게 각인된 것은 6살 때의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좋지 못한 머리로 30해가 훌쩍 넘은 지금까지 그날을 기억하는 건 자식이라고는 아랑곳하는 엄마의 모습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제 기억하기로는 옆집이랑 뭔가 오해가 있어 크게 다투고 있었는데 옆집 아줌마가 머리채를 잡다가 귀싸대기를 때리려 손을 올리려 했을 때 그때 엄마는 저희를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겨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리러 온 동네 사람들은 엄마를 두고 수군거렸어요. 아주 익숙한 듯 어린아이들은 저와 오빠를 방패막이로 삼는 것을 보고 기가 막히다는 듯 어이없어 했지요. 아니, 아무리 옆집 노씨 아줌마가 드세다고 하지만 손이 올라갈 때 애들을 앞에다 두면 어떡해? 그러다 애들 다치면 어떡하려고? 나 다치는 게 문제지 애가 문제야? 우리 애 앞에 둬서 손 찍어마면 그 옆편에 더 욕먹을 거 아니야? 덩치 커서 힘으로 안 되니 나야 별 수 있나? 나도 다 살려고 하는 거라고. 아이고 선준이 엄마, 그러면 안 돼 자식한테. 나중에 얼마나 원망받으려고 그래. 집까지 들게 원망해봤자 어쩌겠어. 선준 아빠 하는 꼬라지 봐봐. 내가 안 그렇게 됐나? 엄마가 말한 아버지는 참으로 술을 좋아했고 그만큼 주사도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장이를 업으로 삼고 했는데 일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면 막노동을 많이 하러 다니며 돈을 벌었지요.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수입이 많았지만 술과 사람을 좋아해서 다 술값으로 나가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똑 떨어지면 허구한 날 일이 안 풀린다며 술을 곁에 두고 살았고 주사도 심해서 엄마와 저희는 항상 아버지 눈치를 보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엄마는 어렸을 적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증조 할머니랑 같이 살았다고 하는데 증조 할머니한테 눈칫밥을 얻어먹으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랑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자랐기에 서둘러 자기 좋다는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사랑을 못 받고 자라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르는 건지 엄마는 항상 아버지와 싸움박질을 멈추지 않았고 저희에게 그 분풀이와 화풀이를 다하며 아버지의 방패막이로까지 썼지요. 이번에도 엄마가 저희를 방패막이로 삼을 때 아버지는 술 기운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벽이나 집 물건에 화풀이를 해서 집에 남아나는 물건들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운이 없으면 가끔 파편에 튀어맞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던 것을 아빠는 술에 깨고는 미안하다며 병원에 데려가고는 했지만 나중에는 그마저도 가책이 안 느껴졌던지 그러려니 하는 날도 태반이었습니다. 그러게 물건 부서지는 거 뻔히 알고 왜 거기 있어? 알아서 피해야지. 나이 먹었으면 알아서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니들 다친 거 조심성 없는 니들 탓이지 내 탓 아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책임을 저희에게 돌렸고 그날도 그랬습니다. 바로 전날 아버지에게 내던져진 물건에 실수로 파편이 튀어 오빠가 다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아빠가 이 모양이라면 엄마도 정신 차려서 자식들인 우리를 지켜야 할 텐데 이마를 붕대로 칭칭 감고 온 오빠를 보고도 엄마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일로 또다시 분노를 터뜨리자 엄마는 평소처럼 제 작은 몸을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어제 오빠가 어떻게 됐는지 뻔히 봤으면서도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그만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축축하고 따뜻한 기운이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그 순간 저는 울면서 엄마에게로 기어갔습니다. 엄마 품에 안기면 이 끔찍한 상황이 끝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제 오줌 싼 바지를 본 아버지는 혀를 차며 엄마에게 고함을 질렀고 엄마는 그제야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이제 살았다. 6살짜리 아이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고작 그거였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참 서글프죠. 그렇게 한바탕 집안을 휩쓸고 간 아버지는 술을 마시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자마자 저를 안고 있던 엄마가 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자식 새끼 다 쓸모없어. 네가 평소에 애교 있게 굴어서 아빠한테 이쁨이라도 받았으면 이럴 일이 없잖아. 목석처럼 겁만 먹고 울어제끼니까 너희 아빠가 맨날 화를 내는 거야. 이 옷빨래 다 어떡하면 좋아. 아우 힘들어. 심지어 이 엄마는 제가 오줌 싼 것에 대해 오히려 빨랫감을 늘렸다며 제 탓을 하며 저를 나무랬고 저는 거친 엄마의 원망스러운 손길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보다 엄마가 훨씬 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면 난 이렇게 복이 없어서 저렇게 쓸모없는 것들을 낳았을까? 나보다 못한 것들은 더 좋은 남편 만나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내 팔자는 사납기만 할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엄마는 입버릇처럼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부모 복 없이 자랐는데 남편 복도 없고 심지어 자식 복까지 없어서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요. 아들의 딸까지 골고루 낳았는데도 둘 다 남편에게서 자기를 지켜주기는커녕 집만 된다면서 가뜩이나 힘든데 괜히 입만 늘렸다며 우리를 낳은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두렵고 무서운 와중에 놀아줄 친구 하나 없던 저는 집 앞 공터에서 흙을 파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가 저를 집으로 불러들여서는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작은 손으로 아무리 열심히 주물러도 엄마는 단 한 번도 시원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매번 성질만 냈지요. 넌 엄마 다리 하나 못 주무르고 자란 게 뭐냐? 미안해요 엄마. 쓸모없으면 똑똑하기라도 하던가 재주라도 있던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제 작은 손을 밀치며 혼을 낼 뿐이었죠. 단 한 번도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봐준 적 없는 엄마. 그런 엄마는 우리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이렇게 사는 거니 나중에 커서 두고두고 이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반드시 이 집을 나가고 말겠다고,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요. 그런 점에서 저와 오빠는 말이 통했습니다. 사실 저희 남매는 살가운 사이가 아니었어요. 서로 좋아하거나 의지하는 그런 끈끈함은 없었죠. 평소에 대화도 거의 없었고 누가 말을 걸면 대답도 잘 안 해서 사이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부모님을 싫어하는 마음만큼은 똑같았습니다. 오빠네 반이나 우리 반에서 엄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친구가 생기면 저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흔하지 않다 보니 나중에는 다른 학년까지 찾아다니며 그런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의 삶은 어떨까? 천국일까?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면 몇 시간을 해도 질리지가 않았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수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희망이 생겼거든요. 매번 들려오는 아빠의 고함과 엄마의 그 원망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보호해줄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그저 우리가 어른이 될 때까지만 어떻게든 살아만 남자고. 그런 엄마가 어느덧 70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매도 이제 중년인 48, 45이 되었죠. 오빠는 고등학교 때 이미 집을 나가
허물어져가는 빈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저는 여자라 그럴 용기까지는 없어서 기숙사가 제공되는 공장에서 거처하며 겨우 집을 나와 살았죠. 그러다 공장이 망하고 한때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지하 새방에서 살다가 저는 그나마 모은 돈으로 임대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도움을 받아 필요한 컴퓨터 자격증을 따서 회사로 들어가 격리일도 볼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제가 너무 초라한 몰골로 다니다 보니 연애는커녕 남자와 그 흔한 썸도 타지 못했고 이 시간까지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살기 바쁜 와중에 근 2년 만에 오빠를 만났습니다. 새언니는 신혼 초에 한 번 보고는 얼굴도 못 봤어요. 시댁 식구라면 아주 이가 갈린다고 하더군요. 서글픈 일이지만 저는 새언니에게 조금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요. 죄 없는 우리 새언니는 오빠와 결혼했다는 죄 하나로 시어머니인 우리 엄마에게 머리채를 잡혔거든요. 참, 이 얘기를 하자면 깁니다. 오빠도 42살에 8살 어린 여자랑 만나서 처음 연애를 해봤습니다. 얼굴도 예쁘지도 않고 덩치가 큰 새언니가 조심스럽게 오빠한테 용기를 내었고 오빠도 새언니가 여자로서 썩 매력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자신을 처음으로 좋아해주고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라는 것에 대해 고마움에 다가가 결혼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는 자기가 결혼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혹여난 술주사 있는 아버지한테 이골이 난 상태라 혹여나 자기도 아버지를 닮아 새언니한테 상처 주는 것은 아닐까 많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빠는 처음부터 스스로가 변할까 두려워 술, 담배는 절대로 한 모금도 되지 않았고 다행히 새언니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 잘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엄마는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지 새언니나 처갓집에 자라는 오빠가 눈엣 가시였던 듯 허구한 날 찾아와 새언니를 힘들게 만들었고 그 와중에 새언니도 만만한 사람은 아닌지라 엄마한테 호락호락하게 당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존감도 높고 이빠른 소리를 잘하는 터라 며느리에게 담아놓은 것이 많았던지 엄마는 새언니의 임신 소식을 듣고서 아이를 가져서 꼼짝 못할 때를 노려 찾아가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네가 감히 시애미 이름을 놓아?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를 깍듯하게 모시지는 못할 망정 방자한 시선으로 위아래로 훑어보기나 하고 네 남편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음 시애미를 그런 푸대접을 하냐? 내가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어머니 오해해요. 제가 언제요? 그냥 봤지 제가 언제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전 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했다고요. 어따 말대꾸를 해? 고향 것 같으니. 너 혹시 뱃속에 있는 애가 우리 아들 애가 맞기는 하냐? 요새 하도 까진 것들이 많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알지. 임신한 핑계로 돈도 안 벌고 집안에 있는데 어떤 남자를 끌어들였을지 누가 알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새언니는 그렇게 배를 움켜쥐며 악을 쳤고 지금도 그 기억을 하면 치를 떨려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오빠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모습으로 눈이 뒤집히며 엄마에게 악을 바락바락 쓰며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나가세요. 지금 우리 와이프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장 나가요. 다신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뱃속 내 새끼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 그렇게 엄마 앞에서 아버지처럼 집안을 다 뒤엎어버리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오빠에 대한 무서움을 새삼 알았던지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오빠네 집 근처에는 얼씬도 않게 되었지요. 결국 우리 엄마는 짐승처럼 험한 꼴을 봐야만 말을 듣는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한 실로 비겁한 엄마는 그 뒤로 살살 오빠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는 엄마를 봐도 불쌍하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무엇보다 그 행동의 목적이 너무 빤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에게 엄마가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이 덜컹거리더라고요. 안 받으려다가 그래도 딸인지라 자식된 도리로서 전화 받는 것 가지고 뭔 일이 있나 싶어 받았지요. 엄마는 뜻밖의 제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난 네 아빠랑 도저히 못 살겠다. 더 이상은 못 살겠으니 아버지랑 이혼하게 도와줘라. 부탁한다. 갑자기 아빠랑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성질만 나빠가지고 나한테 뭐라 하는데 내가 옛날처럼 지한테 겁먹은 줄 아나 봐. 물건을 부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는데 내가 70 넘어서까지 이 꼴을 봐야 하나 싶어서 이혼하련다. 저는 엄마의 성격을 뻔히 알고 있는 그 와중에도 아직까지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아주 조금은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버지 술만 마시면 주사가 심해서 엄마는 한평생 마음고생을 하셨고 지금도 별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아니까요. 저는 같은 여자로서 엄마가 안타까웠고 70이 넘어서 오죽하면 이혼 생각을 할까 싶어 오빠와 의논을 하기로 했고 오랜만에 만난 저는 오빠에게 한숨을 쉬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어쩔 때는 불쌍하기도 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버림받고 아버지한테도 자기 팔자 자기가 꼬는 것 같아. 그렇게 아버지한테 당하고도 달라지는 게 없잖아. 네가 아직 엄마한테 덜 당해서 그렇지. 엄마 모습을 봐야지 정이 뚝뚝 떨어질 텐데 말이다. 오빠는 저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았고 저는 순간 잠시 덮어두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었죠. 느닷없이 생각난 그날은 저희가 사춘기였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 이틀 부모님한테 실망하고 질렸었지만 어릴 때부터 저희에게 사춘기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고 부모님이란 존재는 저희에게 힘든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술에 취해 새벽 2, 3시에 들어왔고 그때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장이 들어오는데 온 식구가 자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언제부턴가 아버지가 들어와서 잘 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엄마였습니다. 저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데 엄마는 세상 모르고 잠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눈치를 보고 있는 저희 남매를 뒤로하고 당장에 잠든 엄마를 보고는 술 기운의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지요. 애미가 이따위니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빨리 일어나. 서방이 안 들어왔는데 감히 안 사람이 잠을 자? 또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버렸고 애꿎은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편 한 번 들어주지 않는 엄마가 더 미웠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밥을 안 먹었다거나 말썽을 피워서 그거 치우느라 피곤해서 잠들었다고 아버지에게 말했고 저희는 그날 자식 자격이 없다고 추운 날에 대문 밖으로 내쫓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는데도 엄마는 저희를 보호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만을 구하고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자기 방패막이가 되어달라던 엄마. 그날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다시는 엄마를 위해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애 같은 건 이미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이후로는 각자 도생, 각계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이제 요령이 생겼는지 엄마에게 시비를 걸기 전에 만만한 저희를 먼저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학교 가는 저희를 붙잡고 해장하게 라면을 끓여오라고 하질 않나 학교 간다고 거절하면 눈을 뒤집고 달려들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학교 가는 자식을 붙들고 밥을 차려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로서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니들이 이 상황에서 꼴에 공부해서 뭘 할 거냐? 네 엄마 머리 나빠서 머리만 핀 것들이 돈 쓰려고 부모 등골 빼먹으려고 공부하려 하냐? 라고 빈정거리듯 말하더라고요. 공부하면 애비 우습게 알 거라고 혼났고 안 하면 벌써부터 못된 것만 배워서 논다고 혼났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술, 담배, 심부름을 갖다가 학생이라 팔지 않는다는 말에 빈손으로 돌아왔다가 내쫓겼을 때 엄마라는 사람은 방관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저희 남매에 엇나가지 않고 지금껏 잘 살아왔단 것이 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때문에 참고 산다는 엄마는 그래서 저희 소풍이나 운동회 때 도시락 한 번 싸준 적이 없습니다. 오빠는 2개, 저는 하나씩 라면을 챙겨가서 생라면을 오독오독 깨물어 먹는 것이 저희의 점심이었습니다. 어쩌면 저희는 아버지보다 엄마 때문에 더 삐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저희를 뱃속에 품었던 정 같은 건 조금도 없이 그저 놔놓고 저희를 방패 삼아 살면서 단 한 번도 저희를 진심으로 생각해 준 적이 없는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결국 오빠가 먼저 집을 나갔고 저 역시 돈을 번다는 핑계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에 돈만 보내고 신경을 끊고 살았습니다. 설령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건 엄마 팔자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마음먹으니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저희에게 바라는 건 오직 돈, 그거 하나였으니까요. 돈을 안 보내면 전화해서 닥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새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고 없이 찾아와 행패를 부릴 사람이란 걸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골이 나도록 아빠한테 당하고 살았어도 그 사실을 남에게 들키는 건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부터 니들 엄마한테 생활비 줘라. 니들 다 나가고 너희 아빠랑 둘이 살려면 자식들이 돼서 돈은 내주고 가야지. 꽁으로 도망치려고? 엄마가 저희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제 저희 둘 다 집을 나갔으니 아버지의 분노를 고스란히 혼자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자리를 돈으로라도 메꿔야 한다는 논리였죠. 그런 엄마가 이제 와서 더 이상 아버지한테 시달리며 살기 싫다며 이혼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건 아마 저 때문일 겁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혼자였던 건 마음속으로 남자를 개똥보다도 더러운 존재로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모두 우리 아버지 덕분이죠. 엄마를 닮아 우중충하고 청승맞은 데다 묘하게 굼떠 보여서 여자들에게도 별로 인기가 없는 제가 유일하게 기댈 곳은 돈밖에 없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얼마 전에 작은 가게를 하나 계약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제 가게 갖겠다고 한식조리사 자격증도 따고 했고 주말마다 식당 일을 투잡으로 뛰었었거든요. 고독사가 제일 두려운 저는 실패를 하더라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기회라도 있을 테니까요.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가 가게 개업식 날 찾아왔습니다. 번듯한 제 가게를 한참이나 둘러보던 엄마는 그날 이후로 갑자기 이혼하고 싶다며 징징대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네 사정 같은 건 모르겠고 앞으로 네가 나 책임져라. 내가 너 낳아주고 길러줬는데 애미한테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 거 아니냐? 요새 아들보다 딸이라더라. 내가 뭘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데. 돈으로 져야지. 책임이란 게 다른 말로 돈 아니겠냐? 뭐라고? 엄마가 나한테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기가 막히고 남아있던 정마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자랐는데요. 어떻게든 그 집에서 나오고 싶어서 오빠는 한여름에 모기에게 뜯겨가며 폐가에서 도피해서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태풍이 와서 폐가가 거의 허물어가게 되자 위험한 나머지 경찰한테 구출된 적도 있었는데 이제 와서 저희한테 오겠다고요. 오빠에게는 그렇게 어렵게 결혼한 며느리를 쥐어뜯어 놓고는 이제 오빠가 무서워 덜 건드리니 그만큼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잡다한 요구와 화풀이가 싫어서 저도 집에 가지 않고 가끔 돈만 보냈던 건데 이제 와서 이혼하고 싶으니 도와달라니요. 처음에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빠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니 오빠 말이 다 맞게 느껴졌습니다. 새삼 이중적인 마음으로 그 계산속이 너무 빤히 들여다 보여 허심만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엄마는 오빠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라고 했지만 이미 자기가 며느리 머리채를 잡았을 때 오빠가 아버지처럼 폭주하는 모습을 보고 깨갱했으니 결국 저한테 들러붙으려는 속셈인 게 분명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도 아니잖니. 다 늙어서 어차피 의미 없고 어차피 아들은 장가도 보냈고 너는 결혼할 생각도 없는 것 같으니 어렸을 땐 내가 못 챙겨준 거 이제라도 챙겨주면서 같이 살면 좋겠다. 엄마가 날 챙겨주겠다고? 오빠 집에 쳐들어가서 임신한 새언니 머리채 잡은 엄마가 날? 엄마의 그 말에 정말 토가 쏠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늙어서 더 이상 병수바라며 같이 살기 싫다며 매달리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와 오빠는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주정뱅이에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 5년 전쯤 일하다가 크게 다쳐서 예전처럼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하며 사납게 굴지는 못합니다. 그때 어깨와 허리에 철심을 받고 한동안 병원 신세를 졌는데 그 와중에도 병원에서 몰래 술을 마시던 양반이라 재활이 제대로 됐을 리가 없죠. 지금도 그 수술 부위가 땡땡 붓고 가끔 농이 차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리를 절게 되었고 점점 상황은 나빠지게 되어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고 이후로는 일도 못하고 그때 받은 사고 보상금에 엄마가 간간히 하는 부업 그리고 저희가 보내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와서 아버지가 힘이 빠지고 앞으로 이보다 더 심한 병수발할 것 같으니 그 전에 쏙 빠져나와 이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도 엄마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꽉 잡혀서 경제권이 없습니다. 글을 읽지 못해서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갈 때도 아버지가 꼭 같이 가야 합니다. 솔직히 이런 건 본인이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ATM 기계에서 돈 찾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본인이 골치 아프다며 배우기 싫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글씨 모양이라도 외우라고 해도 머리 아프다며 외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며 자기 글 모른다고 이혼 서류라도 대신 써달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조차도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나도 이혼하고 자식 덕 좀 보련다. 평생 부모 복 남편 복 없는 거 확인했는데 자식 복은 있겠지 싶어 내린 결정이다. 너희 오빠는 못된 너희 새언니에게 폭 빠져서 정신 못 차리니 넌 혼자니까 나라도 너희 집에 있으면서 편하게 대접받고 지내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대접? 난 엄마 대접 못 해줘. 내가 어떻게 엄마랑 같이 살아? 엄마는 어떻게 나랑 같이 감히 살 생각을 해? 내가 그러려고 결혼 안 한 줄 알아? 난 죽어도 엄마랑 같이 못 사니깐 절대 우리 집으로 들어올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 문제는 그냥 이혼을 하고 끝이 아니라 이혼한 후 본인을 동정업계 평생 자식으로서 의탁해야 하고 이제 자식 덕을 보겠다는 태도 자체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빠는 엄마의 뜻을 알아채고 몸을 부들부들 떨며 제게 전화해서 다그쳤습니다. 야, 엄마가 우리를 아주 호구로 본다. 절대 엄마한테 넘어가지 마. 나는 생각해보면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치가 떨렸어. 나한테 쫓겨나니까 이제 너한테 붙겠다고? 너 생각 잘해. 그 여자 한번 너한테 붙으면 절대 안 떨어진다. 평생 그 여자한테 빨대 안 꽂히려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 쳐버려야 돼. 알았어? 오빠는 자기가 새언니와 함께 있어 만만치가 않으니 엄마가 저에게 더 매달릴 거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저 또한 오빠의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말라 했지만 자꾸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들이 보면 누구 왼수나 빚쟁이 떨쳐버리려고 걱정한다는 줄 아는데 사실상 절 낳아준 엄마이니 아무리 치가 떨려서 떨치려 하는 와중에서 새삼 이것도 못할 짓이기는 했습니다. 오빠야 걱정 없지만 나는 걱정이 태산이야. 보나마나 나한테 매달릴 텐데 나 엄마하고 같이 살 생각하면 고독사보다 그게 더 겁나는 거 알지? 아, 진짜 이런 걱정을 왜 해야 하나 착잡하다. 혜인아, 너도 그냥 질러버려. 이 마당에 우리가 부모라고 조심할 게 뭐가 있냐. 둘이 이혼하면 아버지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엄마가 너한테 붙으면 아버지는 나한테 붙을 거고 엄마가 나한테 붙으면 아버지는 너한테 붙겠지. 그 양반들 특기잖아.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게 자식이고 나 없었으면 존재하지도 못했을 놈들이라고 위세가 하늘을 찌르는 거. 그런데 언제 부모 노릇 한번 제대로 해놓고 이러면 억울하지는 않지. 오빠의 말대로였습니다. 저희가 머리가 굵어져서 좋았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어떻게든 굴러먹고 살면서 저 두 사람 꼴을 안 봐도 된다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살면서 저희에게 신경 안 써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똥덩어리 하나가 두 개로 나뉘어서 저희에게 오려고 하는 걸까요? 뻔하잖아. 아버지보다 우리가 편해서 그런 거지. 이제 돈도 못 벌어오겠다.
더 이상 비유 맞출 필요도 없고 이혼하고 우리한테 빌붙으면 일단 손가락 까딱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 제 말에 오빠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음을 쳤습니다. 야, 그게 말이 돼? 아버지 성격 몰라? 그럼 엄마 찾아서 우리한테 올 텐데 가만 보면 엄마가 문제야. 옛날부터 일부러 아버지가 싫어하는 집만 골라서 하고 거기다 내 와이프 머리채 잡은 거 생각하면 나중에 초상 치를 때 상두 노릇이나 제대로 해줄까 말까 한데 거기다 너한테 얹혀 살겠다고? 야, 혜인아, 날 잡아서 엄마 아주 그 싹퉁머리 없는 기대감을 박살내야 너하고 내가 살 수 있어. 오빠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모아둔 재산이랄 것도 아쉬울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잠시나마 마음속에 그래도 부모인데 하고 생각했지만 머릿속에 부모에 대한 추억들을 쏟아내져 보니 껴안을 만한 건더기 하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혼하면 보나마나 제가 모셔야 할 텐데 저는 엄마를 떠맡을 자신이 없습니다. 때리는 것도 그렇지만 말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 재주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벌어먹고 살다가 고독사하는 게 낫지. 이 좋은 나이에 다시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 산 채로 죽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빠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제가 왜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는 제가 엄마처럼 변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아이를 낳아놓고 그 아이를 방패 삼아 제 안위를 챙기는 그런 끔찍한 엄마가 될까봐요. 제 이야기를 들은 오빠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임마, 너 혼자 아냐? 오빠 있고 새언니 있고 조카도 있잖냐? 너스레를 떨었지만 오빠의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도 제대로 사랑받아 본 적 없는 저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도 참 서툴고 어렵습니다. 그런 오빠가 새언니를 만나 마음을 연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아무것도 보태준 것 없는 엄마가 시어머니 노릇을 하겠다며 저희에게 하던 짓을 새언니에게 똑같이 했을 때부터 이미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말이 남매지 서로에게 딱히 우애랄 게 없었던 저희는 엄마의 뒤늦은 이혼 선언 덕분에 그래도 믿을 건 같은 고통을 겪은 형제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희는 친남매가 된 이후 처음으로 끈끈한 도원결이라도 맺은 것처럼 의기투합했고 저는 생전 처음으로 오빠 집에 가서 새언니와 함께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퍼질러 잤습니다. 시자라면 치를 떨던 새언니도 시누인 시자인 저는 그래도 잘 맞아주고 공감도 해주고 언니처럼 대해주더라고요. 아가씨,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겠어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편하게 오빠 집 찾아와요. 제가 밥이랑 술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으니깐요. 오빠는 그래도 나랑 자식이라도 있지. 아가씨 혼자 사는 거 보면 내가 마음이 참 아파요. 저는 새언니한테 고마우면서도 씁쓸함이 감돌았고 며칠 뒤 저희는 약속대로 엄마에게 할 말이 있다며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장소는 제 가게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가게에 들르라는 소리에 뭘 기대했는지 몰라도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기대하는 듯 한껏 들뜬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런 말 하는 거 다 미안하지도 않아. 솔직히 엄마가 이제 와서 아버지하고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별로 상관하고 싶지가 않네. 아버지 아직도 술주사 부리는 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 우리 독립하고 나서 내내 군소리 없이 잘 살더니 이제 와서 이러는 저희도 모르겠고 아버지 필요할 땐 같이 살더니 병수발할 생각하니깐 그게 싫어서 그래?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나왔습니다. 엄마가 뭐라 성을 내며 욕을 하려 했는데 이번에도 젊은 제가 더 빨랐습니다. 아닌가? 너무 잘 알아서 도와주고 싶지 않고 관심도 없어. 왜 이제 와서 자식이라고 매달리는지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해. 단 이혼하더라도 우리에게 얹힐 생각은 마셔. 아직 젊으니까 아버지한테 집 보증금 반이라도 달라고 해서 나와. 그리고 조그만 방 얻어서 일하면서 벌어서 살아. 엄마 혼자.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인간이 순순히 내주겠냐? 너 이러면 안 돼. 엄마를 불구덩이에 남겨두고 너희들 그렇게 가출하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나 맑은 날에도 골치가 아파. 내가 너희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밥이라도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산 거야. 그런데 너 이 좋은 가게 차려놓고도 이런 나를 그 인간하고 같이 살게 할 거야? 엄마 데려가라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옆에 있던 오빠는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키우긴 이용하면서 키웠지. 엄마, 정신 좀 차려. 혜인이는 자기도 엄마 같은 엄마 될까봐 혼자 살 거래. 나도 혜인이도 털지 마. 엄마 도울 돈도 정신도 없는 애야. 우리를 위해 참고 살았다고? 우리가 아버지한테서 도망가서 살자고 했을 때 뭘 했어? 누구 때문에 참고 사는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잖아. 그렇게 엄마 때문에 인생 망가진 우리가 헌 등골 버리고 새 등골에 붙겠다는 엄마를 왜 반겨야 하는데? 이젠 부모가 이혼했다고 놀릴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평생 소원대로 사셔야지. 우리 이제 이판사판이야. 부모라는 당신들 꼬라지 보면서 더 망칠 인생도 없어. 오빠의 말이 끝나자 엄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희는 일생일대의 생쇼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은 정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광경을요. 오빠의 말이 끝나자 엄마는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생을 들어왔던 하지만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던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못된 자식들. 이럴 줄 알았어. 너희들은 하여간 괜히 나왔어. 내 인생에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고 아주 지혜비랑 똑같은 인간 말종들이야. 엄마의 얼굴은 분노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천벌을 받을 것들. 싸그리 다 가만 안 둘 거야. 못된 놈들아. 내가 경찰서 가서 너희 같은 잡것들 키운 죄로 이렇게 됐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내서 너희들 무덤에 침 뱉게 만들 거야. 이 못 같은 것들아.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엄마는 갑자기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가게의 진열장을 향해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박살나고 안에 있던 컵과 접시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가 오픈한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된 제 눈에는 뭐 하나 아깝지 않은 것이 없던 깔끔한 새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그릇들이 깨지는 소리, 테이블이 넘어가는 소리, 엄마의 비명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심지어는 입구의 통유리까지 테이블을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와 오빠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오빠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친엄마가 그런 것이라는 말에 좋게 말로 해결하라며 난감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이혼하게 도와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거절했더니 가게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솔직하게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울그락푸르락 상기된 아버지를 보자마자 방금 전까지 온 세상을 부술 것처럼 날뛰던 엄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파들파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언제 왔어요? 나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지금 여기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며? 누가 그래요? 내가 당신이랑 이혼을 하겠다고 행패 부렸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요? 나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몰라요? 그럼 자식들이 하는 얘기는 뭐야? 녀석들이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아버지는 씩씩거리며 엄마를 노려보았고 어머니는 어째야 하나 바들바들 떨다가 이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듯 울부짖었습니다. 원래 기대 같은 건 하지도 않았지만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오히려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구나. 평생을 저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저렇게 살아가겠구나. 그렇게 저희는 엄마와도 큰 죄책감 없이 연을 끊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저희를 생각해서
이혼을 참고 견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라는 울타리 없이는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안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혼해서 기댈 수 있는 저희를 믿고 이혼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죠. 만약 저희가 이 이혼을 도와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때리는 가해자보다 더 미웠던 방관자를 저희 손으로 직접 먹여 살리며 노후까지 책임져야 했을 겁니다. 미친 짓이죠. 오빠 말대로 차라리 불효자, 호로자식이 되는 게 100번 나았습니다. 어차피 우중충하고 볼품없는 제 인생, 누가 손가락질해도 더 이상 서럽지 않도록 이제는 그 이유를 제 손으로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 때문에 혹은 그래도 부모인데 라는 헛된 죄책감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빠는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었는지 아버지한테 남자로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더 이상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연세 잡수실 만큼 잡수셨는데 마지막 남은 인생까지 그래야 쓰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선준이 너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야? 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오빠한테 대꾸했지만 예전처럼 펄펄한 기운은 어디에도 없었고 이빨 빠진 호랑이 마냥 머리 끄티끗한 주름투성이인 나약한 노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빠도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었기에 어른으로서 아버지 위치처럼 똑같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에게 자식이자 남자로서 사람으로서 말을 했지요. 한평생 술에 의지하면서 집에서 왕노릇 하셨으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 다 질려서 나갔는데 아버지 곁에 유일하게 남겨진 엄마한테 더 이상 행패 부리지 마세요. 엄마를 많이 원망하면서 컸지만 그 이면에는 아버지 책임이 더 큰 거 알지요? 뭐야? 지금 네가 애비를 가르치겠다는 거야? 전부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가장이 돼보니 아버지를 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밥 차리고 가정에서 헌신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을 보니 어떻게 술 먹으면서 그렇게 물건을 때려 부수며 행패를 부릴 수 있나. 이미 시간은 돌이킬 수 없으니 자식들은 이렇다 치지만 곁에 있는 엄마라도 잃지 않으려면 남은 시간 동안 엄마한테 잘하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 곁에 있으신 분은 엄마뿐이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 기억하시라고요. 나중에 정말 후회하지 말고요. 오빠는 아버지에게 눈을 부릅뜨며 물러섬 없이 얘기를 했고 예정 같았으면 손이 올라갔을 아버지는 이제 기운이 없어 그 말을 묵묵히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깨닫는 바가 있기를 바라며 비록 자식들은 떠났지만 두 분이라도 잘 살기를 바라는 자식으로서의 걱정으로서 하는 말로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잘한다면 엄마도 뭔가 바뀌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도 같이 말이지요. 그렇게 오빠의 쓴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손에 잡혀나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와 오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살난 유리 조각과 엎어진 집기들 사이에서 저희는 마치 폐허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거나 절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미련마저 엄마가 제 손으로 직접 깨부숴준 셈이니까. 그날 이후 저희는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엄마 때문에 엉망이 된 가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쓸어 담고 부서진 가구들을 드러내면서 저는 이참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가게는 엄마가 아는 유일한 제 공간이었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장사를 계속한다면 엄마는 분명 또다시 찾아와 저를 괴롭힐 겁니다. 손해가 막심했지만 저는 과감하게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 동네에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가게를 얻기로 했습니다. 오빠는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내내 묵묵히 제 곁에서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날라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저에게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혜인아, 우리 이름도 바꿀까? 이름? 나랑 장명소나 가서 개명 신청하자. 우리 새파란 청춘 시절 인생 멍멍이 같았으니 나머지 인생은
우리 인생 꽃길로 이끌어줄 이름으로 지어봐야 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제안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어떤 갈망을 건드렸습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 그 이름은 저를 올가매던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헤이나 하고 불릴 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와 엄마의 한숨 소리를 함께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장명소에서 좋은 이름을 바꿔서 곧장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내내 저희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 완전히 작별하는 의식이라는 것을요. 새로운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향한 곳은 주민센터였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열람 제한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저희 부모님은 저희의 주소나 바뀐 이름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주민센터를 나섰을 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을 보며 오빠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 그 한마디에 참고 있던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대신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 하지만 분명히 후련함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그렇게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혹시나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희를 비난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 있냐고요. 천륜을 끊는 페류나라고 손가락질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엄마를 버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는 엄마의 가정을 지켜드린 겁니다. 저희 엄마 같은 사람은 기댈 언덕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가 아내 노릇을 하며 아버지 수발을 들고 살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 엄마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서 자기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에 대한 엄마의 감정은 단순한 미움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아주 질기고 지독한 애증이 뒤섞여 있습니다. 평생을 맞아가면서도 경찰이 뜯어말려도 자식들이 굶주려도 끝까지 놓지 못했던 그 진득한 관계를 저희가 사라져줌으로써 완성시켜 드린 겁니다. 이제 엄마는 더 이상 저희를 방패 삼을 수도 저희에게 기댈 수도 없습니다. 오롯이 자신의 선택으로 저희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마주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지난 40년 가까이 살아오신 것처럼 애꿎은 자식들은 끼게 하지 말고 앞으로도 두 분이서 지지고 볶으며 알콩달콩 늙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길고 우울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45,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새로운 이름으로 온전한 제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도 사랑받는 법도 여전히 서툴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 곁에는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오빠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 되어 서툴지만 조금씩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나갈 겁니다. 여러분도 모두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